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3월 14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고라도 사람들 많은 분들이 언제 탄핵할 건지 예고라도 좀 해주지 하면서 뭐 11일 늦어도 14일 모두가 지금 빗나갔죠. 제가 분명하게 요즘 헌재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재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뇌피셜이다, 카더라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 전에는 나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넉넉하게 기다릴 겁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넉넉하게 기다려서 그냥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면 돼요. 다음 주를 넘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는 넉넉하게 봅니다. 제가 토요일이라고 했나요 아까? 금요일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같이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모로 이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 썰들,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불안한 놈들은 저 광장의 태극기 부대, 저놈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인간들이 더 불안할 겁니다. 쟤네는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빨리 해달래요. 너무 웃깁니다. 저쪽에서도 빨리 탄핵 심판 선고해달래요. 그러니까 헌재가 다음 주 안에는 여러분들 나오니까 편하게 생각합시다. 월요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저는 월요일은 희망 고문이고 그냥 다음 주 금요일, 마음 편하게 다음 주 금요일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아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민주진영의 총집결, 내일 한 100만 명 정도 모여갖고 많은 윤석열 탄핵 그리고 파면을 외치는 집회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내일 그냥 기본적으로 빗마저도 100만 명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다음 주 금요일, 그렇죠? 다음 주 금요일, 뭐 며칠 이런 예상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다음 주 금요일 안에는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최상무기가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명태균 특검법을 최상무기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위헌성을 앞세웠어요. 저는 이게 제일 웃겼어요.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는 알고 있었지만 위헌성을 앞세웠다는 거에서 되게 웃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헌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결정하죠? 헌재에서 결정하죠. 그렇죠? 위헌이냐 아니냐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 앞뒤가 안 맞죠? 지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위헌성이 있어서 명태균의 특검법을 거부한다. 말이야 막걸리야. 그쵸? 위헌성을 따지면서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정작 자기는 헌재에서 하라는 마은혁 재판관에 임명을 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 최상목은 진상규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검법을 왜 거부합니까? 진상규명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딴 거 없어요. 최상목이는 그냥 이제는 나는 대놓고 내란 공범이요 라고 혼자 떠드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부글부글 끓죠. 최상목이 저거 탄핵해야 되는데, 저 가만두면 안 되는데. 내란 공범 최상목이는요, 일단 수계 잡고 윤석열 다음 주에 잡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탄핵하면 돼요. 최상목 심우정은요, 그냥 민주당이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응? 결국 파면 이후에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파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쵸?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갤럽 조사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뉴스에서나 들으셨을 겁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은 한 60% 나오고요. 반대가 37% 정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도층에서 윤석열 탄핵을 7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헌재 심판의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안해하는 측은 진보와 중도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 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데 헌재의 파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윤석열 측은 뭐 여러 이창수나 최재희가 어떤 기각이 나오면서 자기네들은 환호를 하고 있지만 헌재의 파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중도와 우리 민주 진영 측은 점점점 뭉치고 있다. 중도가 윤석열 탄핵 찬성의 70% 가까이 되는데 오히려 불안은 진보와 중도, 보수도 불안하고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 등. 그래서 하여튼 이게 다음 주면 끝나니까 민주 진영에서 이제 포기 중도까지 확장력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핵 기각될까봐 불안한 중도와 진보. 탄핵 기각되면 기각되게 하려고 결집한 보수는 결집했다고 떠들지만 불안한 중도와 진보지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제 방송을 딱 듣고 나시면 불안감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히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라고 하냐면요. 어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지검장 외 검사 2명이 8대0 전원일치 기각이 되면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신 승리한 거예요. 정신 승리. 예, 제가 보면 헌재 판결문을 허위 사실 보도로 정신 승리한 겁니다. 근데 오늘 친한계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현재 구속 이후에 지금 탈옥해갖고 날뛰고 있는데 저 모습이 친한계는 굉장히 불리할 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오히려 근데 친한계가 이런 얘기예요. 감사원장 탄핵 기각 윤석열에게 더 불리한 것이다. 국힘당의 친한계도 국힘당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준숙이는 탄핵의 사유가 명백했죠. 이준숙이는 탄핵의 사유가 명백했지만 찌끄레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숙의 판결을 제가 보면 4대4로 갈렸었거든요. 그 4대4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념 성향에 있어서 지금 헌재는 4대4 정도가 되는구나. 그렇죠? 누가 봐도 이진숙의 판단은 탄핵돼도 할 말 없고 기각돼도 그냥 아쉬움이 있는 거였어요. 이진숙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존재감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지검장의 판결을 보면 제가 얘기했죠. 이진숙의 판결과 동일선상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지검장의 동일선상에서 판결을 보면 절대 8대0이 나올 수 없는 어떤 선고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명히 소수 의견으로 헌법 그리고 법률 위반이 보인다라고 정정미 그다음에 이미선 정계선 판사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이 나왔다는 것은 헌재는 지금 서로의 서로의 차이가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전원일치의 판결로 가고 있다라는 오히려 반증이 되는 것이고 어제 윤석열이가 헌재 변론에서 줄탄핵 그리고 의회 독점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런 얘기들을 꺼냈는데 헌재에서 민주당이 어떤 탄핵한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탄핵은 남발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적시를 해줬기 때문에 윤석열의 논리가 다 깨져버렸다라고 어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 지금 이유는 만장일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딱 그거 아니면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장일치로 관련 재판관들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내용을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불안하신 분들. 여러분들 헌재는 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헌재 심판은 법률 심판이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죠. 헌재 심판은 법률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헌재는 법률 위반만 따지니까? 응?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종 결정기구죠. 그렇죠? 헌법소를 마지막으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재가 마지막으로 위헌이냐 아니냐, 헌법을 위반했냐 아니냐를 가장 최종적으로 정하는 결정기구예요. 헌재는 법률 위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요. 사안의 중대성.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법률 위반도 헌재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따지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 즉 얼마나 사회적 큰 충격을 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파면할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윤석열을 기각시켰을 때 인용과 기각할 때 어떤 사회적 큰 충격이 올까. 이것도 다 생각합니다. 헌재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불안하신 분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결정문을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판관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재 재판관이에요.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결정문을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법의 전문가가 아니래도. 첫째, 여러분들 헌재 심판의 쟁점이 5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헌재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게 5가지예요. 첫째,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위반이 있냐 없냐. 그리고 한마디로 비상계엄 선포가 맞냐, 이게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었냐, 그걸 가장 첫 번째로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상 상황이나 그 어떤 전시 상황은 아니었죠. 둘째,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냐 안 했냐, 이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봤죠. 국회 의장이 담을 넘어가고 경찰이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시민들도 담을 넘어가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눈으로 다 봤어요. 세 번째, 포고령 1호, 전두환 때나 써먹었던 그 포고령 1호, 어떤 국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이것도 위반이죠. 네 번째, 군을 동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합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다섯 번째, 정치인 법조인 체포 시도 정말 있었냐? 이 5가지예요. 그렇죠?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헌재에서 이거를 싸워볼 만한 게 있나요? 전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헌재에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제 얘기만 들으셨던 분들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헌재 재판관이라고 만약에 해보세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5가지를 가지고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름 쓸 수 있죠. 나라 그래도 첫 번째 지금 쟤네가 얘기하는 비상계엄 선포,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비상상황이 아니었고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전쟁 또는 그 전쟁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그날은 너무너무 평온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은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군경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여러분들 누가 봐도 군과 경찰은 그날 국회 앞을 봉쇄를 했고 군대가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707 특임단과 수방사, 특전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군대가 국회를 들어간 자체가 위법이에요. 세 번째, 포고령 이유로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이건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 활동을 제한할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사람 다 오라 그러냐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현재 재판관이에요. 윤석열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각을 해야 되는 결정문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판관이야. 윤석열을 살릴 거야. 결정문을 써야 돼. 뭐라고 쓸 거야?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문을 뭘로 쓸 거냐고. 없지. 왜 없냐? 법대로 이걸 쓰려다 보면 윤석열의 논리, 야당이 폭주했다, 부정선거 때문이다가 계엄령의 이유거든요. 그쵸? 야당이 폭주했다, 부정선거했다가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야. 그러면 헌재 재판관이 야당이 폭주를 줄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창수 지검장 체제감사원장의 결정문에 줄 탄핵은 위헌이 아니다, 줄 탄핵 아니라 그랬거든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헌법 절차를 지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헌법 위반성은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요, 그 글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그 글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기억될 결정문이 됩니다. 두고두고 판례가 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남을 현직 대통령이 내란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첫 번째 주요 결정문이 되는 겁니다. 이 결정문을 여러분들 탄핵 기각 의결을 내면 어떤 탄핵 기각을 낸 사람의 이름도 남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만약에 탄핵 기각 의결을 내면 저 정광훈과 태극기 모독 부대들에게 영웅이 되겠지만 역사는 도도한 거예요. 역사의 이 도도한 흐름 속에, 진일보하는 역사 속에 그 이름은 자기 이름에 똥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헌법재판관들은 너무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8대 0으로 우리가 모두가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도 중요하지만 중대성이 이 사안, 즉 계엄령이 얼마나 나라에 끼친 영향과 중대성이 있냐를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할 때 여러분들 자신감을 얻고 편하게 있으세요. 헌재는 지금 뭘 보냐? 파면할 때 파면을 하면 그로 인해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윤석열을 기각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따져봐요. 즉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국헌을 문란시킨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가치를 당연히 세울 수가 있겠죠. 헌재는 그걸 봅니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무너진 헌법의 가치, 누가 봐도 윤석열 때문에 서부지법이 폭도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적 손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혼란,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가 단순 절도로 탄핵당했다라고 하면 윤석열은 살인죄로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거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죠. 박근혜는 절도만 해도 탄핵당했는데 살인죄를 저들은 어떻게 윤석열이가 기각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법 쪽에서 많이 돌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저런 과거의 해악도 무겁지만 그가 다시 권력을 잡을 때 헌재도 뭘 보냐면요,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닥칠 대한민국의 재앙도 봅니다. 지금 탄핵을 주도했던 정치인들, 시민사회단체, 그에 대한 보복과 탄압, 또다시 계엄령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고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복귀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안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반대로 헌재가 만장일치로 8대0 윤석열을 탄핵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응? 오히려 윤석열이가 탄핵했을 때 나라가 입을 손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윤석열을 원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탄핵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입을 손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헌법을 파괴하려고 그랬던 이 윤석열이 탄핵됨으로써 헌법을 지키고, 그에 인해서 다시는 윤석열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교훈을 남겨주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더욱더 큰 일이 되겠죠. 헌법재판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법률심이나 위헌 법률심사나 탄핵심판만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헌재는요, 법적 정치적 갈등의 문제, 이 법적 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헌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복귀하면 사회적 혼란이 불보듯 심하고, 나라에 미칠 해외 신임도나 경제에 미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헌법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겠죠. 그런 생각 여러분들 들죠? 윤석열을 헌법법 재판관들은 법률을 위반한 건 명백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그러면 대한민국의 저 윤석열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폭도로 변해서 서부지법, 어떻게 보면 헌재가 이토록 멸시당하고 헌재가 이토록 망신살 당하면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 최종 결정 기구가 공격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헌재가 이렇게 위험이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져 보이고 위험이 떨어지고 심지어 폭도들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 사실상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그의 지지자들과 탄핵 반대 세력들에게는 헌법 수호의 가치를 보여주고, 무너지는 헌법을 다시 세우는, 더 대한민국의 혼란이 없도록 헌법 절차를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가장 큰 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헌법 재판관들은요, 이념을 떠나서 이번에 기각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그 사람은 진짜 부끄러운 이름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건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걱정 안 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놓고 기다리시면 되고, 지금 헌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짓밟히고 능멸당한 적이 없다라는 자괴감에 있을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여러분들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헌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 무너지는 헌법을 가장 세우는 빠른 길이 바로 윤석열 탄핵, 그 윤석열 탄핵으로서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헌법의 가치, 헌법의 수호, 그런 게 더 크다고 분명히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음 주 금요일까지다라고 마음 편하게 먹고 넉넉하게 있으면 변하지 않는 진리, 윤석열은 8대0으로 파면될 것이고, 대한민국엔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것이고, 그 조기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구속될 것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여러분들 검찰의 이상한 분위기, 심의정 윤석열 탄핵 이후 검찰 통제 가능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과 지금 검찰이 이 모든 대한민국의 혼란은 사실 여러 방면으로 뒤져보면 김건희로 시작하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했다고 대통령 부속실장이 검찰 진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죠. 김건희가 야 이 등신아 이거 특검법 통과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아서 막어.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가고 조사 한번 받으시면 안 되십니까? 미친 너 바보야? 내가 조사 받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 야 동훈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털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봐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을 또 이제 대든 거지 윤석열이가 김 여자님 혹시 이거 좀 한번 나가서 조사 받으시면 안 됩니까? 너 뒤질래? 아니 제 의견은 아니고 동훈이가 그래도 이런 의견을 냈는데 동훈이 말도 일리가 있더니 그 새끼가 그랬어? 동훈씨 너 뒤질래 띠떼끼야? 이거 문자 봤더니 한동훈이가 어이가 없어갖고 문자를 일십한 거지. 그치? 아니야? 한동훈 너 뒤지고 싶어? 너 누가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나 조사받으라고 가서 그때 한동훈이가 그 문자를 읽을 수가 없었지.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동훈이 잘라 저 새끼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한동훈이를 매몰차게 대할 수밖에 없었지.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니까. 윤석열도 얼마나 무서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법원에서 지금 이 정권이 사실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다 보니까 김건희가 옛날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을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3년 1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김건희 측이. 근데 고발의 주체가 어디냐면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 비서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이 김건희를 대신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아니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인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 비서관실이 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소송을 거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통령 비서실 법률 비서관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건데 왜 김건희 개인적인 소설을 대통령실에서 하냐. 법률적 근거를 내라 라고 이제 참여연대가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라. 점점점 김건희의 어떤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대통령 법률 비서관실은 김건희가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앞뒤도 재지 않고 바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겠죠. 이거는 예전 같으면 입국 다물어야 될 지금 얼마 전에 천대엽 대법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법에 상고하라라고 검찰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검찰은 스스로 항고를 포기했죠. 이런 것만 봐도 법원도 대법원도 지금 김건희가 지금의 어떤 시국 상황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이제 검찰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대요. 검찰은 조직 보호가 우선이죠. 누가 봐도. 심의정은 누구 보호가 우선이에요? 김건희와 윤석열 보호가 우선이죠. 이창수도 김건희와 윤석열 보호가 우선이죠. 그럼 나머지 검사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복현이가 왜 갑자기 국힘당의 논리를 깨고 상법 개정안에 찬성을 했을까? 그것도 웃기죠. 응? 윤석열 주변의 특수부 검사들은 대부분 많이 떠났습니다. 심지어 오른팔이었던 한동훈도 윤석열과는 각을 세우고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 우동훈 좌복현도 지금 국힘당을 들이받고 우동훈도 지금 사실상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그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검찰의 이상한 분위기가 뭐냐? 검찰이 여러분들 포항시장 공천 개입 사건 의혹에 김정재 의원을 소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 오늘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밖으로 새 나왔는데 김정재 의원이 왜 이번에 검찰에 소환됐냐? 김정재가 평소에 김건희와 친하다고 하면서 친분을 강조했대요. 그래서 포항시장 공천 개입을 했다 이겁니다. 김정재가 포항시장 시장을 공천하는데 김정재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김정재를 소환했지만 사실 검찰은 김정재 다음은 누구를 조준하고 있냐면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김정재를 소환하게 되냐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정재가 걸린 겁니다. 지금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의혹 서울중앙지검의 전담팀은 팀장이 이지영 차장검사인데 김정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를 조사하다가 김정재가 나와서 김정재를 먼저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 이준석의 입에서 나왔었어요. 잘 들어보시면 이준석이가 지난해 2024년 11월에 기자들에게 폭로했던 내용이에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나한테 역정을 내며 공천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며 추가 폭로를 했어요. 특정 인사가 김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항시장이 자기가 누구랑 잘 알고 누구에 의해서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미 김 여사를 직접 만나 포항시장 공천에 대한 김 여사의 의중을 물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이가.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정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건입니다. 그 뭐냐면 김정재를 왜 포항시장 공천에 참고인으로 불렀냐? 어떤 피의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왜 참고인으로 불렀냐? 검찰이 정조준하는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김정재를 부른 거예요. 김정재 너 누구의 사주를 받고 너 누구에게 보고를 하면서 포항시장에서 이렇게 다녔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시작에 불과한 게 이창수 지검장 안 믿습니다. 안 믿지만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보호가 우선이겠습니까? 검찰 전체로 보면 조직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기회라고 자기네들은 그나마 지금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넘어서 검찰 해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든지 명줄이나마 이어가는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희생양이 누구야? 김건희가. 김건희와 윤석열은 이제 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 언제? 윤석열 파면 이후에는요. 친윤검사, 신무정 몇 명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 전체 안에서 만약에 명태균 사건 이거 윤석열, 김건희 소환 안 합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수사하는 척이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창수 지검장이 다시 복귀를 할 때
명태균 사건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창수를 믿지 않아요. 새로운 친윤 중에 핵진윤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윤석열이가 파면 이후에 끈 떨어진 윤석열과 김건희의 끈을 잡고 검찰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심의정과 이창수가 될 것이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명태균 사건의 꼬리 자르기로 오세훈이나 홍준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희망 고문이다, 검찰이 잘할 거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검찰이 저는 왜 분명히 김건희랑 윤석열을 소환해서 수사하는 척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새끼들 또 오세훈이나 홍준표 조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남겨놓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 좀 잠깐 틀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태균 사건으로 오세훈, 홍준표를 조지는 순간 양쪽에서 싸대기를 맞아요. 그쵸? 그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내가 처음에는 오세훈이나 그냥 홍준표, 지금 오세훈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선 모드가 들어갔는데 오세훈과 홍준표를 조질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왜 김건희, 윤석열은 소환 안 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저쪽에서는 왜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만 왜 조준을 하냐라고 하면서 양쪽 싸대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믿는 게 아니라 검찰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번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환을 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환함으로써 새롭게 이제 방어막이 거져진 윤석열을 뭐 소환 조사 이렇게 하면서 각종 쇼를 하겠죠. 왜 특검이 이 사건은 정권 교체가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검찰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검찰은 어떤 짓거리를 해도 너네는 끝났다, 늦었다, 그쵸? 윤석열을 탈옥시킨 검찰은 영원히, 저는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내란 일으킨 놈, 그쵸? 내란 일으킨 제가 아까 무슨 생각을 했더라? 내란 일으킨 놈, 내란 일으켰다고 자백하는 놈, 내란 일으켰다고 자백하는 놈 김용현. 자기는 명령 시켜서 따랐다고 하는 놈들, 수방사령관 뭐 이런 놈들. 그 다음에 내가 시킨 거 아니라고 발뺌하는 놈 윤석열. 나랑은 상관없다고 발뺌하는 년 김건희. 그쵸? 나는 모른다고 발뺌하는 대통령실. 응? 나는 조사 안 받겠다고 버티는 경호처. 진짜 그렇죠? 나는 상관없다는 년. 내가 시킨 거 아니라고 발뺌하는 놈. 나는 시켜서 했다는 놈. 그쵸? 이거 완전 개판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연년연던 놈들 중에서 모두 자기 책임 아니래. 분명히 윤석열이가 우리는 다 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시킨 새끼는 내가 시킨 적 없다, 애들이 알아서 했다, 명령을 받았던 새끼들은 자기는 명령만 따른 것이다, 분명히 인연이 가만히 있을 년은 아닌데 자기는 성형외과 가서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년, 발뺌하는 년, 늘 오리발 내미는 년, 주가 조작부터 양평 고속도로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모든 걸 항상 오리발 내미는 년. 그쵸? 제가 보면 검찰은 한 번 정도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결국은 그 희생양이, 여러분들 누가 봐도 검찰은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 안 하면 수사하는 티도 안 납니다. 오세훈이나 홍준표 불러다가 수사하면 국힘당 지지자들이 검찰 욕할 거 아닙니까? 오세훈 지지자들이나 홍준표 지지자들이.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운 좋아서 피해 넘어갔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명태균 특검은 여러분들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선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쪽 한창 홍준표, 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하고,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국상 대선 출마 선언하고 막 할 때, 그때 민주당이 저 죄송한데요, 그쪽 당 경선 중에 죄송한데 옛다 특검 받아라 라고 하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오세훈이 1등을 달려, 홍준표가 2등을 달려, 3등이 한동훈이야.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오세훈 특검 받자. 그쵸? 민주당 저기요 죄송한데요, 최성목이가 거부권 행사한 게 우리도 경선을 해야 돼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번 주에 경선합시다. 재표결 합시다 라고 던지면 한동훈이 어때? 그래 결심했어, 나에게도 이제 기회가 오는 거야, 이 특검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명태균 사건이 특검이 통과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왜? 한동훈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명태균 특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김건희, 윤석열, 오세훈, 이준석, 누구죠? 나 치매가 왔나봐. 홍준표.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과연 여러분들 조기 대선이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를 주장하지만 단일 대우가 될까? 여러분들 선거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권은 이렇게 싸움이 날 것이고, 민주당은 명태균 카드가 제가 보면 조기 대선을 앞둔 진짜 이게 늘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비단 주머니거든. 그 다음에 저쪽 여러분들 자꾸 뭐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파면등은 내전이 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윤석열 파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예상을 합니다. 구구들끼리 싸움 납니다.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전면전으로 붙습니다. 진짜 안 그럴 것 같아? 진짜야. 윤석열 탄핵 인용되면요, 광화문파, 여의도파 전면전입니다. 진짜로 돈싸움 나요. 너네 때문에 탄핵됐다, 니네 때문에 탄핵됐다, 이런 것들. 이거 보세요. 저희 시사타파 뉴스에 저희가 이 도표를 정리했는데, 광화문파 수장 정광훈, 두목이 정광훈이고요. 여기에 다른 애 김문수 뭐 이런 애들, 여기에 부두목 유튜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뭐 신혜식, 신혜한수, 배인규, 신남성연대, 순국결사대, 이 다 구속됐어요. 근데 순국결사대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윤영보, 이형석, 투블럭 다 얘네들 구속됐습니다. 이쪽 광화문파의 어떤 유튜버 김상진 현재 구속되어 있고요. 홍철기, 박완석, 이병준, 우동균, 이름도 모르겠어요. 정광훈 키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정광훈파 극우 유튜버, 젊은 시각 락TV, 파파존, 용화, 얘네는 광화문파예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돈 갖고 얼마나 싸우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석동현, 뉴라이트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여의도파, 정광훈의 광화문파를 새롭게 위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신흥 여의도파는 누구냐? 세계로 목사와 소년보. 이 세계로 목사 밑에는 얘가 두목이고요. 배우는 박한길, 애더미 회장. 요 밑에는 어떻게 했냐면 세이브 코리아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이 세이브 코리아에는 사랑제일교회, 사랑침례교회. 제가 저번에 광주 5.18 저것들이 광주에 와서 집회를 한다 그래서 가봤더니 휴게소에서 사랑침례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금단교회, 순복음 진주교회,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있고요. 요쪽을 따르는 유튜버들이 바로 전환길입니다. 전환길 뭐 이런 놈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 많이 붙었어요.
유튜버들은 배승희, 이봉규, 고성국, 성창경, 이현정 이런 애들이고 이쪽에 붙은 정치인들 보세요. 정광훈은 이미지가 우리가 굉장히 정광훈을 타겟으로 해갖고 공격을 했더니 부담스러웠는지 여의도파에 붙은 정치인이가 오세발이, 한동훈이, 그 다음에 나국상, 윤상현 이런 애들이 이쪽에 붙었어요. 국힘당과 조선일보도 정광훈 세력과는 손절하고 이쪽에 붙었어요. 응? 이쪽에서 망나니들 캡틴, 안정권, 부배달, 만기또 이런 애들이 있고요. 윤석열이 딱 탄핵되는 순간 얘네들이 붙어요. 니네 때문이다. 니네 때문이다. 어디서 그러냐? 서부지방 폭동 때, 서부지법 폭동 때 대부분 경찰이 자료로 쓴 게 얘네 TV예요. 제 말 맞죠? 락TV, 파파존 얘네들, 그 다음에 배인규, 신남성연대 얘네들의 방송을 보고 서부지법 폭도들이 대부분 다 검거가 돼갖고 조직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얘네들은 돈에 미쳐갖고 너희들 때문에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날라갔다. 얘네들 전면전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특히 조선일보가 이쪽에 있어서 제가 이 싸움은 이번 윤석열 탄핵되면 이쪽 여의도파가 정광훈파를 제끼고 새롭게 그구들을 어떤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쪽이 힘이 더 세지고 있어요 지금. 이쪽은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정광훈이는 이쪽에서 칠 거예요. 정광훈이를 여의도파에서 정광훈이를 칠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돈에 환장했다. 쟤네들은 결국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내전은 지네끼리 내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쟤네들이 얘기했던 내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던 거는 여의도파와 광화문파 쩐의 전쟁, 지네끼리 내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저는 언제 검찰에 돌변하는 걸 볼 거냐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명태균 특검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통과되냐 안 통과되냐는 검찰이 가장 신경 쓰겠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마지막 득점할 수 있는 검찰 해체 수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마지막으로 득점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명태균 사건을 그나마 윤석열을 소환하고 김건희를 소환을 해야 되는데, 명태균 사건이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검찰은 이제는 진짜 자기네들도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액션은 취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더 이상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켜갖고 검찰 조직 전체가 망가지는데, 과연 심우정이나 이창수가 아무리 윤석열의 뭐 보훈 인사에 대해서 뭐 보답으로 자기네들이 충성을 다한다 그래도 다른 검사들이 따를 리가 없죠. 지금 한마디로 썩은 동아줄 잡아봐야 윤석열이가 임명했던 심우정,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정권 교체되면 날아갈 거 뻔한데, 쟤네들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검사들이 누가 있겠냐고. 상식적으로, 그쵸? 검사들이 얼마나 정치 검사들이 여운데 탄핵된 윤석열을 위해서 자기 조직을 바칠 인간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더 비열함을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쪽은 검찰끼리 내전, 윤석열 누가 잡으려고 서로, 김건희, 그 다음에 탄핵 니들 때문에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광화문파다 여의도파가 싸울 전쟁. 뭐든지 여러분들 그런 게,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뭐 앞으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잘 되는 집은요 조금 흠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그쵸?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그 잘 풀리는 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도 그래 잘했어 하면서 넘어가요. 그게 언제? 바로 민주당의 22대 총선이었어요. 22대 총선에서 여러 가지 공천에 사실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받을 몇몇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171석이라는 대승을 함으로써 그런 잘못되거나 얼마든지 지적받을 수 있는 공천들이 다 그래도 민주당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덮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뭐 100석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 그 작은 것 하나도 싸움의 분란에 그 불씨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집안들은 너 때문에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안 됐다, 지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져서 불안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져서 불안한 것이지 헌재에서 윤석열을 기각한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어때요? 혹시나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우리보다 더 불안에 떠는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쟤네들끼리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윤석열 구속 안 된다며 하면서 구속 안 된다고 떠든 새끼들한테 슈퍼챗 반환해라, 후원금 반환해라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 아시는 사람분들 있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체포 안 된다고 떠들었던 유튜버들이나 그런 애들한테 후원금 내놔라고 지네끼리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탄핵되는 순간, 이 탄핵이 파면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저쪽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저 때문이다. 그러면 또 중간에서 싸움 붙이는 새끼들 있죠. 나 같은 새끼들. 국힘당 단톡방에 들어가서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잘만 뭉쳤어도 우리가 힘을 합쳤으면 더 센 탄핵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아쉽습니다. 여의도파 손현보 목사와 정광훈 목사가 이제라도 손을 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합의 메시지를 뿌려.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래? 개소리 하지 마라. 정광훈이가 돈에 미쳐서, 댓글 막 달려요. 정광훈이가 돈에 미쳐서 여의도파를 개무시하다가 집회를 따로 하다가 이꼬라지가 됐다. 아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정광훈 지지자들은 늑대같이 달려들어갔고, 정광훈 목사는 같이 집회를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손원배나 세계로교회 그 다음에 세이브코리아가 거부했다. 한번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정광훈이가 독식했다. 그거 난리가 납니다. 진짜로. 진짜 잘 되는 집은요 안 싸워요. 쟤네들은 얼마나 허탈할 것 같습니까? 몇 날 며칠 돈 바쳐, 시간 바쳐, 진짜 정광훈에게 해줄 거 다 해줬잖아. 허구한 날 헌금하라 그래갖고 돈통에다가 돈 집어넣어 했더니 정광훈 다 뻥이었어. 윤석열 탄핵되면 자기가 구출한다. 뭘 구출해? 저 새끼 도망갈 새끼가. 정광훈이는 새롭게 나타난 소년보 이래들을 진짜 개무시하거든요. 어디서 굴러먹던 새끼가 지금 와갖고 내 나와바리를 침범하려 그러냐. 얼마나 자기가 아스팔트의 왕인데 갑자기 신흥 세력이 와갖고 내 자리를 넘봐? 개싸움 납니다. 개싸움. 왜? 쟤네들은 이익 집단이잖아. 늘 얘기하는, 쟤네들은 종교를 초월한 종교도 이익 집단이잖아. 쟤네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 털끝만큼, 제가 얘기했잖아. 쟤네는 불이익은 얼마든지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 그구들의 특징이 불이익은 그냥 허구한 날 참아. 눈도 감고. 불이익만 보면 전면전이야. 불이익은 그냥 불 보듯이 그냥 못 본 척하면서 막 지나가. 내 눈앞에 조금만 불이익이 하면 전면전이거든. 그래서 쟤네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저들이 얘기하는 내라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여의도파와 광화문파의 거의 숙명적인 대결, 유튜브 간에서 개싸움, 그것도 볼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국은 뉴라이트가 만든 전쟁.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뉴라이트라는 세력은 이명박 때 갑자기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로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정치 세력화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스물스물 2006년도에 이제 기어 나오기 시작하더니 네, 이명박 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고 정치 세력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역사 전쟁을 한번 펼치죠.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승만 건국론을 들고 왔다가 대한민국 역사학계나 이쪽에서 철퇴를 맞습니다. 그때 한번 일패를 하면서 잠시 주류로 등단하려다가 슬쩍 또 빠져요. 한 방 맞고 다시 박근혜가 집권하니까 교학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또다시 역사 전쟁을 일으키려 하다가 또 채택률이 거의 없다 보니까 또 슬쩍 빠져요. 우리는 그들에게 무조건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했죠.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기반도 없고 윤석열이라는 근본도 없는 자가 권력을 잡으니까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명박 때 형성돼 있던 그 뉴라이트 세력들이 가장 안락한 안식처가 바로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윤석열은 정치적 배경이 없잖아요. 그냥 검찰에 평생 검찰에 몸담다가 이제 넘어온 자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때의 어떤 뉴라이트 인사들, 대표적인 게 김태효 안보실장 뭐 이런 자들이 윤석열의 핵심적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 독립기념관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이 벌어지곤 했죠. 그러면 뉴라이트는 이제 권력의 핵심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뉴라이트가 왜 권력의 핵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란, 저는 뉴라이트가 내란의 배우고 그 배우는 김건희의 위기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의 흠이 뉴라이트에는 권력의 중심에 점점점 다가오는데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김건희가 흠집 많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뉴라이트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주고 그들의 논리대로 검사들이나 판을 짜준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뉴라이트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지가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처해 있으니까. 그래서 뉴라이트가 점점점 윤석열의 치부가 드러나올수록 뉴라이트가 중심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럼 뉴라이트는 왜 윤석열을 이용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냐? 뉴라이트라고 쓰고 일본 간첩이라고 읽는 게 맞죠. 대한민국의 어떤 해방 이후에 일명 친일파들, 이 친일파들이 가장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반민족 행위자들이었고 친일파들이라는 꼬리표가 가장 싫었죠. 그래서 그들은 건국의 아버지로 이승만을 삼아야만 우리가 6.25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해지는 거죠. 역사 속에서 죄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킨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을 6.25 전쟁에서 지킨 민족의 영웅이 되고 싶었었던 거죠. 그들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백선엽이죠. 간도 특설대장을 했던 백선엽이나 이런 놈들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6.25 때 전쟁의 영웅으로 포장시키면서 그들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죠. 그래도 쟤네들은 이제 만족하지 못하죠. 과거 민족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그 역사가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뼈 아픈 거죠. 점점 반공으로 권력을 잡던 대한민국의 이 친일 반민족 세력들의 점점 그 권력은 약해지는 것 같고 민주진보는 점점 확장력이 점점 세지고 있고 민주진보가 여러분들 확장력이 세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예전에는 무조건 국힘당이랑 붙으면 야권 단일화를 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요즘 1번을 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찍 하면서 놀리죠. 과거에는 사실 우리는 1번을 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수는 국회 의석순이에요. 사실 늘 해방 이후에 그리고 87 헌법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는 단 한 번 열린 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이석을 얻고 그 이후에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123석을 얻으면서 이긴 그 이유가 2016년 총선 이후는 우리가 모든 총선을 다 이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2번이었어요. 2016년 이전에는 우리는 항상 2번이었어요. 근데 그 2번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2번이었어요. 우리는 깨질 때는 100석도 못 얻고 막 80석, 저쪽이 맘만 먹으면 모든 헌법을 바꿔갖고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80석에서 어떻게 저들을 막아낼 수 있냐.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물불 가리지 않고 독재 정권과 싸웠던 그런 정신이 있어갖고 잘 싸웠습니다. 우리가 2016년 전만 해도요, 모든 선거는 야권 단일화하면 이길 수 없는 선거였어요. 대선도 마찬가지고. 2016년부터 이제 판이 바뀝니다. 2016년부터 이제 판이 바뀐다는 건 뭐죠?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를 내고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에 위협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권력을 잡았고, 그 이후에 총선도 늘 진보는 분열해서 맨날 진다는 듯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구도의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지난 대선에 비록 우리가 0.73%로 대선에 패배했지만 야권은 사실상 분열이 됐었죠. 심상정이가 거의 80만 표로 가져가고, 이재명 당대표는 단일화를 안 해도 윤석열을 상대를 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만큼 진보의 확장력이 늘어났다는 것은 과거 저들이 반공과 빨갱이 논리 그리고 북풍으로 권력을 잡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과거같이 북풍몰이, 빨갱이몰이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뀐 거죠. 저는 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의 이 친일 반독재 독재 세력들의 이제 위기감이 찾아왔죠.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판을 뒤집고 과거에 자기네들이 민족을 반역했던 친일파라는 그리고 민족 반역자라는 오명을 씻기에 가장 좋은 건 뭐였죠?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윤석열이 뜻대로 노상원이나 이쪽 북파 공작원들의 드론 공격, 뭐 어떤 정보사령부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북한이 포격을 가해서 우리가 전면전을 붙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되지만 어떻게 돼요? 민주 진보 좌파는 괴멸을 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보수가 새롭게 다시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놈들은 뉴라이트가 결국은 영구집권을 노린 것이다. 자네들 일본 간첩 새끼들이 결국은 늘 선거 때마다 친일 대 반일, 진보 대 보수, 민족 대 반민족, 친일파 대 독립가, 민족주의자들, 이런 선거 구도가 늘 부담스러웠고, 늘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 과거 식민지 시대의 본인들의 했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네들은 무엇을 했냐? 김태효를 중심으로 뉴라이트가 윤석열 정권의 깊은 핵심적인 권력을 차지하면서 결국은 전쟁을 유발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북한을 추종하는 민주당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그 책임은 민주당과 진보가 되는 것이고, 그 좌파 북한 빨갱이들에 맞서서 싸운 뉴라이트 세력들과 일본 간첩 세력들은 자기네들은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게 가장 이 뉴라이트의 철저한 기획,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기반 없는 이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파고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 나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굽니까? 일본이죠. 낙후된 일본, 현재 우리나라보다
국민 GDP에서 따라잡히고, 저는 철저한 뉴라이트, 일본을 선봉하는 뉴라이트들이 한반도 전쟁을 기획해서,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그토록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였고 일본을 추종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또 한 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과거의 독립운동이나 이런 좌파들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빨갱이 몰이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빨갱이 몰이의 사실 그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그 빨갱이 몰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쵸? 2024년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전 국민은 공포에 쌓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인명들이 나오면 북한과 친하게 지냈던 민주당은 민족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이 되는 것이죠. 저쪽은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 행군을 철퇴하고 미국과 동맹을 하고 일본과 동맹을 하면서 사실상 반식민지 국가가 되는 제2의 식민지 대한민국이 되면서 왜 이렇게 됐나 나라가. 저들은 1차 목표가 전쟁이었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장기 독재를 통해서 우리 민족주의자들의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을 때려잡음으로써 본인들이 원하는 국정 운영, 15년만 얘네들이 권력을 잡아도 대한민국은 확 바뀔 수가 있죠. 나쁘게. 일본의 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미국의 어떤 반식민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저는 분명 의심치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럼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 앞으로 그 어떤 선거를 해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윤석열이라는 장님 무사를 데려다가 대통령 선거에 용병으로 써갖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까? 그거는 철저한 뉴라이트와 일본 간첩들이 이런 허술한 정치적 기반이 없는 윤석열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그 권력의 핵심이 된 이후에 친일본적인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고, 친미적인, 저는 반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이익을, 대한민국의 이익을 반하는 일들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이죠. 늘 역사에서 부끄러웠고,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자기네들은 영웅이 되고, 그런 영웅이 되는 순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우연히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윤석열 집권 1년차부터 뉴라이트들은 철저히 일본을 옹호하고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야당 탄압을 일삼고, 거기에 거수기 노릇을 하고 나팔수 노릇을 했던 조중동과 검찰 새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나라를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었고, 거기에 국민들이 전쟁을 막았고, 국회를 어떤 계엄령을 막았고, 다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금의 탄핵 촛불이 들어서지 않았나. 그러니까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라는 개소리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냥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 대통령의 꿈을 꾸었던 김건희, 그 배후에는 뉴라이트가 있었고, 그런 흠많은 김건희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본인들의 권력 핵심부로 들어갔었고, 이제 본인들이 권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랬고 갑자기 걔네들이 친서민, 친노동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반노동 친기업 정책이 본인들의 모토인데,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윤석열 1년차부터 느닷없이 일본에게 무조건 양보를 하고 일본군 우리 피해 노동자들 있죠.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요즘 안 들어가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진짜 얘기를 하고,
이제 와서 제가 한번 가만히 제가 밤에 잘 때 천장을 보면서 심층 분석을 하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김태호라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있는 일본 간첩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일본의 마음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가장 땡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마음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전쟁하는 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거든. 그렇잖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야만 제2의 일본이 경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은 경제의 대국의 발판을 만들어냈었고, 제가 보면 우리가 지금 단순히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거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계엄령이 선포가 된 것이지만,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던 뉴라이트 일본 간첩 세력들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 전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그랬고,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야당 정치인들을 싹 잡아들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전쟁이 나면 당연히 친북 좌파 민주당은 북한의 어떤 그과 한통속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애국 세력이 되고, 이쪽은 좌파 빨갱이가 되는, 사실상 빨갱이라는 단어, 반공이라는 단어의 유통기간을 연장시켜야만 본인들이 영구집권을 할 수 있는 야욕이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너무 단순한 논리이고, 철저하게 지난해부터 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대북전단을 막지를 않아요. 그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아무리 정상적인 보수고 정상적인 정권이면 전쟁은 나라의 국익에 1도 도움이 안 되는데, 대북전단을 이 정부는 처음부터 막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아, 얘네들은 진짜 전쟁을 바라나? 설마. 그때부터 얘네들은 철저하게 남북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얘네들에게는 민족의 운명이나 그런 건 별로 중요치 않거든요. 본인들의 권력의 핵심으로 그 권력을 유지시키고, 거의 일본을 대국으로 섬기고 일본의 반식민지 국가로 살면서 충성하는 그 일본 간첩 새끼들이 권력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저는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짚어보니까. 그렇죠? 대북정단 왜 살포하는 거 안 맞고, 왜 북한에게 그렇게 강경하게만 강경 일변도로 나갔나. 하나하나 상황을 따져보니까, 아, 그들이 진짜 원한 거는 한반도의 전쟁이었구나. 그 전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북한을 대적한 애국, 어떤 영웅이 되고 싶었고, 북한과 내통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을 빨갱이 몰이를 했던, 그냥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구나. 결국 민주당 니콜, 북한, 친북, 친중. 그래서 자네들이 이제 새롭게 내세우는 게, 이제 중국을 새로운,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과 내통하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만들고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점이 굉장히 그냥 우연히 내란을 일으키거나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계엄령이었고, 철저하게 준비된 내란 음모였고, 그 내란 음모를 뒤에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권 교체한 다음에 대통령실, 김태호 대통령실에 관련돼 있는 이 뉴라이트들이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이는 것이지만 그들은 영구주권을 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덕분에 그쵸? 우리는 늘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하죠. 땡큐 윤석열. 2년 더 젊은 이재명의 나라를, 이재명의 대통령을 볼 수 있어서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저 쌍판떼기를 5년을 볼 뻔했는데 1년이라도 젊은 이재명 대통령. 땡큐 윤석열. 2년 젊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리고 뉴라이트들의 저런 오만과 욕심, 그래서 우리가 2년 젊은 이재명의 시대를 살 수 있다. 볼 수 있고 더 빨리 봐서 얼마나 우리가 지겨울 뻔했어. 계엄 때문에 놀랐지만 윤석열이가 우리에게 준 임기 3년짜리 탄핵 대통령, 이제 대통령도 아니죠. 라는 2년을 더 빨리 보게끔 해줘서 땡큐. 0.73 질 때 또 어떻게 5년을 기다려 하면서 참 한숨을 쉬었는데 3년 빨리 가네. 3년 빨리 가네. 예. 그냥 술 처먹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다가 그냥 깜빵 좀 갔다가 이제 영원히 깜빵 갈 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설명해 줄게요. 상법 개정안, 지금 어제 이복현이가 들이받았는데 이 상법 개정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에 금투세 때문에 사실 한동훈이가 주도권을 잡고 민주당을 압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갈팡질팡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과감하게 그래 금투세 폐지하자. 왜냐면 주식 투자자들이 1,400만에서 많게는 뭐 1,900만까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 나중에라도 우리가 집권하고 얼마든지 수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괜히 민주 진보는 어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들에게 권력을 뺏기고 불리한 선거를 치르면서까지 금투세를 나는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민주당이 대승적인 결단으로 한동훈에게 주도권을 넘기지도 않고 민주당이 찬성을 함으로써 금투세 폐지를 해줬어요.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거기에 플러스 어떤 이 사람들이 요구가 뭐냐면 상법 개정안이었어요. 금투세 폐지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개인이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는 하지만 개인이 참 돈 벌기 힘들다는 거 느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왜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이렇게 돈을 벌기 힘들고 왜 늘 기관과 외국인에게 사실 그 돈을 갖다 바치냐, 이런 불만이 있었죠. 그 불만이 가장 큰 게 뭐냐, 대한민국의 주주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사라고 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이사들이 기업에만 충실을 하지 주주들에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의 보호가 안 된다는 게 가장 불만이었는데, 민주당이 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1,400만에서 1,900만 명 정도 되는 그 주식 투자자들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 이제 주식방 다니면요, 대부분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된다, 상법 개정안 반대하는 자들, 한나라당, 어디죠? 국힘당 여기 도배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식시장, 주식 토론방, 주식방 가면요, 민주당 여기 도배였는데 요즘은 금투세도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고 오히려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치고 나가니까 오히려 주식방 가면 여러분들 민주당 칭찬해요. 오히려 국힘당 상법 개정안 통과 안 시키는 놈들, 저것들 막 이번에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에게 상법 개정안이 뭐길래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과거에는 이사들이 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회사와 주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사들은 회사만 위해서,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어떤 충실하게 해라 라고 했는데 회사 플러스 주주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라. 전자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소액 투자자들이 여러 연대를 해서 그 주식을 모아갖고 그 주총회에 의견을 게시하거나 참여를 할 수 있죠.
뭐 액트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요, 대한민국 기업은요, 이사가 충실해야 될 게 기업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방금 말씀드린 기업 플러스 주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왜 자꾸 그 상법 개정안할 때 LG화학 얘기가 나오냐면요. LG화학이요. 여러분들 주식이 진짜 막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날아갔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LG화학은 화학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LG화학 플러스 배터리 사업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LG화학이 날아가고, 그 LG화학이 날아갔던 이유는 LG 배터리가 성능이 좋다. 그래서 전기차에 LG 배터리가 대부분 많이 사용된다. 그런 이유만으로 LG화학이 엄청나게 이제 날개를 달았었죠. 근데 LG화학이 이제 편법을 씁니다. 자금 좀 땡기자. LG화학을 해서 배터리 부분이었던 배터리 부분을 빼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어요. 새로운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LG화학의 돈 버는 핵심적인 배터리 부분을 일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죠. 그럼 왜 얘네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까? 이 회사를 만듦으로써 수많은 자금을 또 조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업을 자꾸 쪼개기 분리하는 거는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듦으로써 그 주가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그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엄청난 돈들이 LG로 들어오잖아요. 그 대신 피해는 LG화학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법 개정안이 투자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안을 주식방에서 민주당을 응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기존에는 이사라는 사람은 회사에만 충실했는데, 이제는 이사들은 주주의 충실의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급하게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 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